일어나 이리온. 몇 회인지 좀 깜빡했네.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 매주 월요일날 원래 그 매크로 투자기가 나오고 금요일날 우리 그 염노찬 연구원의 클리포드가 나오는데 저번 주에 그 전주 갔다 오느라고 해서 오늘 둘 다 나왔어요. 네, 지방 갔다 오느라. 네. 오늘 4명이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이슈가 많은 주는 좀 항상 좀 불안하거든요. 이슈가 참 많은 한 주 같아요. 일단 뉴스 플로우랑 점검해보고 뭐 시장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인조입니다. 예, 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거부터 합시다. 우리 클립보드에 있는 그 일정부터 한번 염동찬 연구원이 한번 꺼내보죠. 네, 일정 3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뭐 경제지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일부터 12월 10날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컨센서스 상으로도 이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다들 일치하는 거의 뭐 대다수의 생각이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패드워치 상의 금리 인하할 확률은 0%, 동결할 확률은 99.7%가 아니라 99.3%네요. 99.3%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전부 다 이번에 시장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영국 조기 총선이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로 보면은 그 보수당이 좀 과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주간 매크로 투자 전략 회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노동당 쪽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 보면은 사실 뭐 12월 12일 이 목요일이기는 한데 좀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고 존슨 총리가 이게 자기네가 이제 다수당이 되면은 할 뭐 7가지 공약 이런 거를 미리 발표한 상황인데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브렉시트를 이렇게 질서 있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이슈기는 한데 의외로 뭐 파국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작되는 게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무역협상에서 뭐 진전이 없다면은 이때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15%의 추가 관세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의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협상이 잘 진행 중이고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이 관세 부과도 하면 안 되고 기존 관세도 좀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에 대해서 뭐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를 좀 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다는 점에서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되고 무역 협상이 다시 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요 3개를 갖고서 일단 얘기를 합시다. 맨 먼저 우리 신용호 팀장 이번 주 전략에 이제 여러 가지 FOMC 얘기도 했는데 고용지표 얘기부터 하죠. 네. 이콘 최전표 잘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잘 나왔죠. 이건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갔죠. 근데 우리 염노찬 연구원은 거기에 소기업 오너 응답한 그 비중 넣어놨던데 이걸 넣어놓은 건 뭐죠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이거는 고용지표 나오기 하루 전날 발표된 건데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소기업 운영하는 오너들이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급여 인상을 생각하고 고려 중이십니까? 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yes, 고려 중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그 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 고용시장이 고용자이 늘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타이트해가지고 괜찮은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고용자들이 그 사장님들이 이 임금을 올리는 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지표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하자면 이제 18페이지부터 미국 지표들 쫙 있는데 이거 먼저 약간 국장이 계속 얘기하고 나서 신종호 팀장이 좀 이걸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네. 경제 지표들 한번 쫙 어때요? 좀 정리한 거. 지표 같은 경우에 미국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ISM 약간 꺾이는 모습 나왔었는데 연초에 PMI가 ISM 할 때만 해도 그때 좀 그쵸, 약간 분위기. 걱정했는데 네, 걱정이죠. 바로 또 이렇게 좋네. PMI가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어차피 따라갈 것 같고 거기에 실업률이 뭐 다시 내려갔어요. 어떻게 다시 내려가는 모습 나오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지금 3.1%면은 꽤 더 높은 올라갔더라고. 수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 중에서 나쁜 그림이 나오는 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19페이지의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11월하고 12월 물가 발표되면 아마 CPI는 위쪽으로 좀 솟아오르고 코어는 옆으로 횡보하든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에너지 가격 YOY 변동하는 거 반영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올라가니까는 금융시장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사실 동결할 것 같고요. IOER 요즘에는 EFFR 같은 경우에는 IOER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IOER 어떻게 발표 나오나 보시면 되는데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우혜영 연구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번에 나오는 FOMC에 대해서는 이런 거보다는 롱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나 그거를 조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PMI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 전환했고 12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QE 제대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리가르드가 첫 임기입니다. 첫 회의라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해줄지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은 주인데 무엇보다 이번 주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준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미국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용호 팀장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을 넣었는데 이거 무슨 의미로 넣은 거죠? 이게 달러 근데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 달러가 강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 지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그로스라든지 뭐 그 기대치에 대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뭐랄까 임팩트는 많이들 좀 내려온 거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좋았으니까 라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달러화가 조금은 약세로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자산을 늘려주는 것도 있었고 금리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강해지는 모습들, 뭐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최광일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달러가 생각보다 98이나 99까지 안 가는 것들은 이제 약간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 내지는 달러 이외의 수요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그냥 서베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PMI는 오히려 개선이 되는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ISM 제조업 지수는 조금은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되는 이런 것들이 지표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넣는 거는 그래서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은 또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연준은 10월 FOMC부터 11월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이크업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는, 이를테면 지금은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고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좀 소위 말하는 타겟팅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겟팅에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롱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인 오버슈팅 말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스탠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달러의 방향성 내지는 달러 이외의 자산에 대한 방향성을 연준이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 이 페이지에 거의 주요 한 40개국의 환율을 넣어놨어요. 대달러 대비해서.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달러화가 한 6.8%, 0.68% 빠졌는데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통화 자산들이 다 플러스가 있어요. 뭐 유가도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지만 플러스였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골드도 플러스고 이머징 통화도 플러스고 유로화도 플러스고 파운드도 플러스고 다 플러스였어요. 우리가 아르헨티나 테러보다 약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아니 뭐 2주도 안 되는 기간이긴 합니다. 아니 그냥 물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원화가 최근에 12월 들으면서 한국 외국인들 많이 팔고 좀 뭔가 굉장히 한국에 약해졌었거든요. 그게 좀 있으니까.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보면서 글로벌 경기가 내지는 달러화가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글로벌 상황하고는 좀 많이 괴리되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원화가 이렇게 약하니까 달러가 되게 강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통화 달러가 안 강하거든요. 안 강한 상황이었어요. 글로벌 아이비들 자료 보면 거의 다 이제 이머징 베팅하자 뭐 이런 얘기 거의 컨섬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냥 유럽 이머징. 그냥 한국이 약한 거네. 약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구린 거죠. 근데 내가 아니 그런 말 방송에서 하셔도 메이크업 돼요. 스트래티지가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높였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2016년에 옐런 전 의장이 얘기했던 고압 경제하고도 비슷한 거네. 크게 뭐 다르지 않은 전략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상황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연준이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웠지만 지금의 물가 안정은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물가를 키우겠다라는 방향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 뭐 이머징이나 아니면 그나마 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현금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몰리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주식에 대해서 콜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너나 할 거 없이 연준은 스탠스 때문에 뭐 골드만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주요 아이비들도 하다못해 한국도 콜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 그 원천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또 재확인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 얘기가 나오면 저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거기 자료에서 오늘 좀 궁금했던 게 6페이지에 있는 그 금융이요? 금융 지수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에 신용호 팀장이 1월 달부터 브로커리 규제 완화 시작되고 글로벌 약간 이런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크게 구도를 보면 지금 두려운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공포 우리가 너무 부채가 많은 거 아니냐. 뭐 네. 한국은 가계 부채 얘기하고 뭐 중국 기업 부채 얘기하고 뭐 미국도 부채 많으니까 정부 부채 많은 유럽도 있고 근데 이런 부채가 금리가 튀면 부채가 터질 것이다. 뭐 이게 우리의 공포의 근원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제 금리가 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별로 없잖아. 연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렇죠. 금리가 어떻게 튀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그런 부채가 금리가 튀면은 부채가 이자를 못 갚는다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자를 못 갚는다라는 문제에서는 되게 그건 진짜 산술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수식 자체가 이자율이 한 3%라 그러면 3%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자보다 올라갈 거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려면요.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 성장이라는 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다 빼버린 다음에 계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있지. 지금 방금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장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 달러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서 이머징 강세 얘기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것이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당장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또 너무 합쳐하는 느낌이거든 그게 지금. 그렇죠. 뭔가 찝찝한 느낌 있잖아. 이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때? 저희는 생각보다 만약에 시장의 큰 방향성에서 어긋난다 그러면 연준의 변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갔을 때 아까 부채도 얘기했지만 캠피셔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부채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자 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0억을 빌린다 한들 10억의 10%보다 100억의 1%가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가는 이자의 비율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뭐 레버리지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말썽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연준의 스탠스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라는 상황을 봤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수익률적인 개념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오히려 미국은 좋고 이머징은 또 올라가긴 하지만 덜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에서의 기회의 영역이 2020년에 펼쳐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면 크게 훼손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이벤트 많은데도 분명한 거는 달러가 강하지 않은데 원화가 약하니까 우리가 막 1200원 육박하니까 막 또 엄청나게 달러 강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글로벌 아니었다.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네. 거 정도는 이해하셔야 된다. 최근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워낙 약했었으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서 약해진 게 아니라 원화가 더 약해지면서 약해졌다는 그런. 결국 10일 날 금리 동결하겠죠? 그렇죠. 연준은 동결하겠죠. 미국 경제는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는데 네. 굳이 이날 이유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하라고 계속 하긴 하지만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번째 얘기합시다. 영국 총선 얘기 좀. 아까 우리 그러게요. 염영찬 연구원이 먼저 그 저번 주에 이거 던진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자료 보면 좀 의미 있었던 게 물론 5페이지 그림이 일단 주요 정당 지지 보니까 브렉시트당이 인기 제일 없네. 분명한 노동당도 보수당도 인기가 올라오는데 여기가 브렉시트 당이 이렇게 너무 인기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보수당이랑 좀 싸움이 되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보자 그래? 이렇게 그를 뺀 것도 있어 네 가지고 명인가 탈퇴해가지고 보수당 쪽으로 다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좀 전략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 그럼 14, 15, 16 얘기 좀 합시다. 당 도대체 영국에 난 보수당 노동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브렉시트당은 뭐고 자유민주당은 뭐고 웨일스 민족당은 뭐고 이거부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으로요. 여기 14페이지 왼쪽에 차트 보시잖아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좀 강하게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거는 보수당하고 브렉시트당이에요. 두 개를 합쳐 보시면은 46%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보시면 노동당하고 자유민주당하고 SNP는 당연히 반대고 그린당도 반대예요. 그럼 합쳐 보시면은 7%, 20%에다 52%예요. 그럼 과반이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는 애들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합쳐서 계산하면 보수당 브렉시트 합쳐봤자 50%못 넘는다 이거네. 만약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투표하는데 과반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수당을 보면서 아 보수당 40% 넘어서 얘네들이 1위니까는 브렉시트는 노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애들을 합치면 52%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반대 여기 그래서 밑에 사람들 제가 이건 한 건 아니지만 영국 정당별 주요 공약을 보시잖아요. 여기서 브렉시트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애들이 몇 퍼센트 비율이고 그게 50을 넘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은 보기에는 국민투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2일을 조금 결론을 내지 말고 지켜보시라고 국민투표 말씀을 들어가는 경우가 노동당이 되는 경우죠. 그죠. 노동당. 근데 노동당이 꼭 1당을 할 필요는 없고 과반수를 연합해가지고.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연합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동당이 어디랑 연합해 그러면 자유민주당?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표결을 붙이잖아요. 그럼 노동당하고 녹색당하고 자유민주하고 웨일스 민족당하고 뭐 SNP 같은 애들 웨일스 민족당 이런 나머지 애들 다 합쳐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결에서 몇 표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시각으로는 13일. 13일이면은 주말 예. 금요일 날 근데 왜 이렇게 요새 파운드가 강세야? 달러 약했고요 일단. 그리고 노딜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노딜은 아니죠. 지금 보수당이 원래는 쭉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밀고 올라가던 게 멈춰버리면서 자유당이 갑자기 막 밀고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자유당 인기가 노동당. 좋다고 하더라고. 예, 자유당은 노동당. 원래 인기가 좋은 거고 노동당이 그래도 2당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자유당은 이제 브렉시트 그 중지. 리베타리안 뭐더라고 여기를. 예. 그래서 약간 내가 뭘 봤는데 이제 독특하더라고 여기도. 뭐 글로벌리하게 인기가 좋은 거는 그린당이긴 한데 영국에서는 이상하게 힘을 못 쓰긴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웨일스 그린당이 되게 민족당이라는 것도 있냐? 이게 뭐냐면은 웨일스하고 SNP라는 게 스코틀랜드 민족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스 쪽에서는 자기들 의회가 있잖아요. 그 의석수 그쪽 지역구면 당연히 그쪽이 그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독립하고 그런 건 아일랜드 제주도 전라도당 경상도당 이렇게 서로 만드는 건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들 희미해지셨겠지만 옛날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있으면 그게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그러니까 이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백제가 먹혔는데 백제당은 백제 사람들을 뽑겠죠 당연히. 백제의 이익을 대변하겠죠. 경북권 신기해 진짜 여기.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더라고요. 여기가 통화를 발행하는 은행이 6개인가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너 전에 얘기했잖아. 내 친구가 여기 홍보로 제 친구가 여기 홍보 어디 가 있었거든요. 진짜 여기는 생각 지역색 진짜 강하다고 하더라고. 어디를 우리가 홍보? 영국의 어떤 법인에 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잉글랜드에 있질 않아. 그게 스코틀랜드에 있어 거기가 공장이랑. 근데 거기는 잉글랜드 얘기하면 이 백기 만든다고 하더라고. 재밌어요. 스코틀랜드 파운드가 있고 잉글랜드 파운드가 따로 있어요. 귀한 거지. 그게
그러면은 환전해야지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다 쓸 수 있게 다 쓸 수 해주는데 있기는 한데 잉글랜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파운드와 내면은 안 받겠다 그래요. 보통은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이것도 이슈로서는 그러면 크게 뭐 할 건 없다는 거네. 오히려 아니, 지켜봐야 될것 오히려 전체 같은데요, 중에서는 얘기 브렉시트 이슈가 지켜보면 브렉시트 이슈가 제일 가능성은 낮은 것 같은데요. 그쵸? 터질 가능성은 오히려 뭐 전체 중에 좀 약간 손바닥 뒤집힐 수 있는 게 관세. 예. 물론 소비재이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그래도 뭐 약간 미국에서도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누구누구의 저명한 의사에 의하면 이런 뉴스 믿지 말라고 트위터에 친히 써 주시긴 하셨는데, 블룸버그든 로이터든 우리가 언론 외신의 기사가 꼭 미국 시간이 끝난 이후에 뭐 관세부가 한다더라 아니면 안 한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변동성이 중국,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 맞아요. 보면 약간 체감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아마 이번 주에 생각보다 많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죠. 뭐 이게 여러 가지 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저렇게 유화 제스처를 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커드로라든지 이렇게 약간 그래도 이름값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almost 됐다라는 거 보면, 아, 일단은 최소한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까지 버는 거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부과하지 않고 한 달 정도 더 벌겠다 정도가 미니멈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그렇죠. 부과는 안 되고 네. 적어도 연기가 될 거다. 근데 시기가 되게 애매한 게 15일이 중국 경제공작회의일 텐데. 아 맞아요. 그 얘기도 근데 들었어요. 관세 부과하고 같이 겹쳐버려가지고 원래 경제공작회의에서 긍정적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약간 나온 거죠.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안한 게 다들 일요일 날 이게 컨선이 에이 그래도 뭐 설마 관세 부과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관세 부과 안 하면 그럴 줄 알았어일 것 같고. 아, 뭐 관세 부과 안 하면 나쁜 건 아니죠.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런데 혹시 부과될까 봐 혹시나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가능성이 와, 씨, 몇 명인데? 1%라도 있죠. 부과할 이거 가능성은. 일요일에 하필이면 또. 네. 그렇죠. 야, 이것 좀 한국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깨지고 우리 컨선은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거 하나는 그냥 미중 무역 분쟁은 내년도를 짤 때 에이 뭐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딜은 될 거고 뭐 다 이러고 있는데 실제 미중 분위기가 어떤 거야? 아까 뭐 그건 사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뭔가 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컨선하고 너무 비슷해지는 게 걱정이 되시면은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게. 됐어. 물론 지난주에 여기 지표 중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중국의 수출 수입이 나왔는데요. 고치다. 나도 수입이 늘어났어. 몇 페이지. 수입 이게 여기는 없네요. 지난주에 수입 수출 보면 있을 거예요. 수입은 좀 약간 많이 늘어났고 20페이지에 보면 예, 있어. 예, 중국 예. 수입. 그래서 무역 수지가 좀 많이 미국 입장에서는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내려온 거지. 미국이 좀 줄었어. 그러니까 수출이 좀 줄어들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수입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하고 반도체도 있지만 대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양적인 측면에서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도 합의에 가까이 가기 위한 제스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달 중국이? 예, 네, 많이 11월 지표가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발표치가 이게 뭔가 미리 그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땡겨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재밌는 게 그 6페이지 그 염동창 연구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뭐 소비 관련 업체 미국 그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그 막 수공업표 수입하는 회사랑 그 가구 네. 수입하는 회사들 있잖아. 네. 이런 애들이 미리 좀 주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뭐 마이클스 컴퍼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수공예품 이렇게 그 플랫폼 같은 유통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대부분 뭐 중국 수공예품을 많이 이렇게 수입에다가 이렇게 유통을 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그 관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재미없었는데, 이 고용지표 잘 나오면서 이 뭐 무역 협상 얘기는 큰 진전이 없었음에도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 가구 수입해다가 이렇게 파는 RH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4분기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전히 중국과 관련된 그 불확실성은 존재하긴 하는데 미국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이 소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들은 이 주가의 소비주 관련주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 뭐 이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탔던 게 이제 자동차도 관세 부가세 일단 말 나오면서 한번 두드려 맞았다가 우리가 기아차 계속 연간으로 좋게 보는데 뭐 여전히 헤매고 있고 막 이런데 어때 봐 신유화 팀장 지금 그러니까 연말에 이번 주는 굉장히 원래 내가 경험적으로 뉴스 이벤트가 너무 많은 주는 조심해야 돼 일단은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 조심하는 건 맞는데 딱 일요일을 지나고 났을 때 정말 이제 재밌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죠.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됐어.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는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관세의 부과에 노출됐을 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뭐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평균은 8에서 9%, 10%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하단을 잡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관세를 지금부터 8에서 10%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항상 느껴왔지만 상반기에도 10%를 2번 맞았고요. 그 작년에도 10%를 2번, 3번 맞았어요. 아 진짜네. 항상 관세 이슈 부과될 때마다 땅땅땅땅땅. 그럼 이번에도 한 2100에서 10%면 200포인트면 한 1900 초반까지도 빠지는 거죠. 그럼 뭐 1800 한번 볼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그 자체로 돌아가서 보면 다시 그러면 그 접점까지 가기까지 시간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짧아도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주가만 보면 그래요. 바로 부과했는데 우리 그래도 해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는 장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뭔가 해볼만하다. 해볼만한 게 아니라 그냥 뉴트럴라이즈 한 상태에서 실적 베이스로 내지는 뭐랄까요 기업 탐불 이런 걸 가야 되는 거지 뭐.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관세 부과 안 하고선 협상되면은 튀어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환율 측면에서 보시면은 15일이 지나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관세 부과를 안 해가지고 합의가 돼도 튈 거고 합의가 안 돼도 튈 거예요. 위로 튀는지 아래에 튀는지의 문제지 환율이라는 거 우리나라 특히 한국 원달러 환율로 치면은 1200원을 깨고 넘어갈 수도 있고 1150원까지 밑으로 뚫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결론 난 다음에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으시는 분들의 뭐 해외하고 뭐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율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다음 주에는. 그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안화가 강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면 그러면 약세로 가버릴 그렇죠. 테니까. 위안화 그러니까 강세로 어쨌든 가면은 환율 변동성은 크다. 달러는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원달러가 원화가 강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는 있죠. 채권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오히려 환율이 크게 움직일 것 같아서. 사실 이번 주는 좀 연말도 하니까 좀 이렇게 관망하시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내가 맞추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좀 그런 시기 같은데. 그건 그렇죠. 사실 이번 내가 주보에서 가장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13페이지에 있는 나알턴 인베스트 정말 처참하더라고. 한국의 주식형 펀드 규모가 이 정도로 우리가 쪼그라져 있는지 우리는 더 느꼈지만 17조. 이거 한번 누가 좀 말 좀 해줄래요? 이거요? 예. 뭐 저희 정다운 연구원이 정리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주식형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17조 원이게 되면 17조 원.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가 그래도 GDP가 1.5조 달러나 되는 나라인데 주식형 공모펀드가 17조 원이면은 웬만한 운용사보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나도 땅을 그냥 GDP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지. 규모가. 물론 이제 뭐 사모라든지 해지라든지 거기다가 ETF를 합치면 3%고 ETF는 33조예요. 그래서 이미 ETF는 주식형보다 물론 ETF 안에는 단순히 주식형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ETF도 또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주식형을 간다고 치면 거의 해외를 뺀 거니까 2배 가까이 이제 이미 일반 주식형보다는 높아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물론 개인들의 비중이 또 많아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뭔가 뚝심 있게 시장에 이게 자금의 원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막 흔들리는
그런 시장도 사실 여기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달턴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운용사던데 보니까 거기서도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진 않아요. 금융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배당소득세만 하더라도 우리 15.6%인가요? 맞나요? 15%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줄여달라든지, 그리고 뭐 지배주주보다는 또 우리가 보면 소액주주들에 대한 약간의 역차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 너무나 원론적인 내용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는 공모시장이 망하게 된 하나의 또 원인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기를 하니까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뉴스 프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잘 안 봤었어요. 계속 줄어들겠거니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1%. 근데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정부에서도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있었고, 그러면 이걸 좀 더 부활시켜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본은 공모형 주식펀드거든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가 이렇게 안 나와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부도 주식 누가 빠지길 원하겠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벌 공모 펀드 비중이 이게 국가마다 편차는 있을 건데 25%인데 한국은 그거에 한 이거 몇 분의 1이에요. 10%도 안 되는 거네. 전 세계에서 비중을 보면.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 뭐라 그러지? 활성화 대책하면 귀엽다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 내에서의 논리도 중요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좀 우리 찾는 시장에 있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 말도 좀 그런 게 다른 나라도 엄청나게 기업 실적이 원래 좋은 게 아니더라고. 유럽 보세요. 유럽은 주가 계속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펀드멘탈이 이렇다 하려고 했더니 한국이 펀더멘털로 보면은 연간 이익 추정, 차양 추정은 주요국 중에서 꼴등인 건 맞죠. 올해는. 올해는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전체 비중의 퍼센트지니까 이게 시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중이니까. 비중은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거기도 사실은 2007년에서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이익하고 지금을 보면 이익이 역성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주가가 2007년의 주가하고 같아요. 맞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코스피도 같이 그런 게 이게 그냥 스테이터스로만 보면 같잖아요, 지금. 어닝은 여기에 따따블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도 굉장히 모자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 유동성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뭐 지배 구조, 세율,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금융시장 내에서의 안 좋았었던 그 기업들의 어떤 뭐 사이클 이런 것들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정부에서 맘먹고 한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정부 어떻게 해줘야 아니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 왜냐하면은 주택 가격이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소득은 올라가면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대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 네. 그거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 보시면은 주식형 공모펀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액티브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인덱스 ETF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중 자체는 조금 올라가는데 공모 중에서 액티브는 지금 죽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지금 인덱스 합쳐 우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 인덱스 절대량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적어도 전체 공모펀드 하락형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거죠. ETF가 올라서 ETF가 올라서 뭐 물론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던 거 이 배당과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저는 이 정부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 세법 개정안 보면은 뭐 전혀 메리트가 없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그 국정감사 때 올해 6월인가요? 그거 한 거 좀 내용 보면은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금융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는 그 내용 그 금액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줄이는 거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5.4%인가 이렇게 3천만 원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은 금융소득이 그 한도를 넘어가면은 소득에 넣어가지고 소득세 비율로 이렇게 넣어요. 어쨌든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세율이 분리과세라고 떨어지는데 하면 사율이 떨어지죠. 아니 그
배당 금융소득이 뭐 3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이 뭐 연봉이 뭐 이렇게 한 3천만 원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넘어가니까 이게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그 3천만 원 주던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죠. 분리소득에 대한 혜택을 좀 줄인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상위 5%가 전체 뭐 30%, 50%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은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좀 높여줘서 뭐 1억까지 배당소득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분리해서 해주면 배당 투자를 할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좀 현실은 얼마 이상 넘어가면 소득세 저거 그러니까 이제 해버린다면 뭐냐면 지금 보니까 배당을 했어. 근데 배당의 대부분은 일부가 고소득자한테 갖고 가. 가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더 많아지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쵸, 제 말이 일반 그거예요. 국민이 주주가 제 많아지게끔 말이 하는 그 그런 정교한 이런 정책을 네. 해야지. 야 지금 보니까 배당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 그리고 30%에서 50%면 국민의 반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들 이게 빼고 일단 너무 소수가 배당을 너무 다수를 가져가니까 왜냐하면 이거의 주식시장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말라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하여튼 거죠. 좀 제 생각엔 이거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일반 서민들이라기보다는 그 고소득자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소득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만드는 정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마인드라는 거죠. 제일 심각하게 양도세인 것 같아 이거. 양도세 저 좀 심각. 2021년부터 내가- 3억, 내년부터 10억이죠. 내년 5억인가? 내 주위에 네. 내년 4월에가 또 한 번 더. 그래, 알잖아, 네. 방금 그런 사람들이 저 이것 때문에 이제는 주식을 못하죠.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나게도 우리야 뭐 이거 심각한 거더라고 양도세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억 원이니까 3억 원이면 사실은 그것도 스케줄 나왔어요. 네. 2021년인가로 네. 이렇게 스케줄 근데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주식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느 주식들은 좀 박아두고 나머지는 트레이딩하는 거 있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이걸 해버리니까 이제 야 이걸 갖고 있다가는 그냥 다 들고 가니까 장기 보유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뭐 우리가 답은 모르겠는데 좀 더 좀 약간 정교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일 문제는 아까 널튼에서도 지적한 게 뭐에 대한 불만을 생각해보면 뭔가 이런 주식 투자는 투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느낌에.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보다 이거 좀 유도해주면 그러니까요.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돈을 벌면은 이게 그 불평등이 심화된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 그러면 서민이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신종호 팀장님 처음 이건 오래됐지만 서민이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먹고 살려면 30, 40대부터 부동산 안 해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광혁아 우리 맨날 하던 얘기였잖아. 그때부터 일찍 집 안 사놓으면 정말 나중에 죽어도 못 산다가 우리 지론이었어. 뭐 우리 하우스에. 아니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부동산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사실 20살 뭐 30살부터 취직해가지고 적립식으로 계속 차곡차곡 공모주에 투입을 하면은 결국 자기 40대 50대 때 분명히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는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블록체인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네, 어느 갑자기 또 오늘 또 욕먹겠다 보네. 저 펀드 수익률이 또 생각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분들도 수익이 안 나오는 게 돈이 계속 나가니까. 안 네, 나가니까 뭐 어떻게 잘하던 분들인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죠, 악순환. 수익이 이렇게 돌다가 한번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환매가 나오니까 그냥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몇 그러니까 년째 반복되니까 지금.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그래서 이번 주 이것도 있지만 아니 정말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해 줘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저렇게 굳건한 거는 뭐 아무리 뭐 인덱스화되고 뭐 ETF 커지고 있다지만 이쪽이 더 크게 줄질 않더라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들이 들고 있고 기업들을 근데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정말 우리나라 나는 이번에 지배구조 이슈들을 우리가 참 많았잖아요. 우리가 신종호 팀장이 좋은 용어도 만들어줬었는데 오너 가치보다는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를 정말 우리가 적폐청산의 첫 번째로 봤는데 여전히 오너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도 사실은 너무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못하게 하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풀려나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든지. 근데 이왕 이렇게까지 쪼그라든 이상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발점으로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금융시장을 이렇게 계속 배척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쉬운 마음에 한번 넣는 거죠, 차트를. 오늘 신문에 나와서 내가 내 PT 자리에 원래 꽤 오래전부터 내가 넷플릭스랑 한국 코시피 같이 그려놨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근데 애플이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거의 육박을 했었거든, 넷플릭스도. 넘었어요, 애플은. 애플은 넘었더라고. 네. 근데 이제 몇몇 신문에 올라왔더라고. 근데 내가 PT 자료 항상 첫 페이지에 넣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한국이 오르거나 미국이 빠지거나인데 미국이 크게 빠질 일이 없으니 한국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결국 한국이 못 오르고 말았는데 아쉽게. 근데 이제 그러게요. 이게 왜 상대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올해 2019년 말인데 나는 이 달턴 얘기 이거가 좀 화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주 가치를 어떻게 회복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요새도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나왔을 때 온갖 양아치 타는 이쪽 그 여의도에서도 그런 막 그거 있잖아. 막 그 뭐 우회 상장시켜서 팔아먹고 하고 막 주주 가치는 어디로 가고 그냥 어디 이상한 공시 때리고 막 그런 정말 사기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 잡아들이고. 그럼요. 아니, 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은 안 그러네요. 다 어느 거나 음과 양이 있고, 음과 양이 같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필드에 있지만 그런 애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도둑놈이 있고, 그런 놈을 잡아내는 게 국가적인 역할이면, 그렇죠. 금융시장 내에서도 잘못하면 무조건 잡혀가게. 정도를 걷고 그치.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싸잡아서 그러면 한국에 도둑놈 한 명 나왔다고 외국에서 한국은 다 도둑놈의 나라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그런 어떤 사기꾼이 나왔다고 해서 금융시장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좀 규제 쪽을 정말 빨리빨리 좀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이번에 이제 내가 그 또 뭐 개편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총선도 있으니까 이제 정말 뭐 정치나 관심 없고 경제 논리가 정말 이제 좀 작용돼서 내년도에 세법 개정안 전면 개편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떨 거 아니야 지금 상황. 6월? 예정안은 보통 한 7월 정도에 나와요. 근데 4월 총선 이후기 때문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이게 그 3년마다 확 바뀌거든요. 15년에 한정 확 바뀌었고 18년에 확 바뀌었고 2021년에 바뀌는 게 2020년에 나옵니다. 그래. 좀 바뀌어. 그래서 내년에는 대외적인 변수보다 대내적인 총선하고 세법 때문에 약간 출렁출렁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내년에 나오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해외 이렇게 그 양도차익과세 매기는 게 국가별로 이렇게 따로 매기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국내에서 손실 나고 해외에서 이익 나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 매기고 여기는 안 매기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합쳐서 내는 거 그런 거 실행하겠다고 통합과세하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근데 뭐 원래 이중과세 그 방지 협약인가 거기서는 다 이미 다 됐었잖아요.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한국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거래세를 내고 양도세를 안 내고 해외는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익이 나고 한국에서는 손실이 나고 해외에서 이익이 나면은 합치면은 손실인데 세금은 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시킨다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달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다녀보면 알잖아요. 다니다 보면 옛날에 세미나 운영사들 가면 주식 쪽 인력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가보면 정말 저기 쪼그라들어가지고 저 몇 명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런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기업의 주주들은 계속 외국 주주로 바뀌거나 그렇잖아. 장기 아니면 정말 오너들 맘대로 하는 재벌들 맘대로 하는 체제가 그냥 주주 가치가 회복 안 되니까 그냥 무슨 난 이것도 참 불만이야. 사실 올해 초에 연금이 이렇게 그 주주 서한 보낸 몇 개 기업들 있잖아요. 어떻게 액션 취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저는 막 이렇게 이제 불꽃쇼가 이제 나오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연금의 어떤 경영권 이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또 이걸 갖고 이런 나 같으면 너무나 오너들이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이렇게 한번 주주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하여튼 이건 내가 했지만 여하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이 교부를 잘 넘겨야 될 테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 투자가 늘어나는 걸 되게 원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투자 안 하고 저렇게 자산도 함부로 놀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야 너는 현금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주주한테 자사주사 소각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주인데 배당이라도 배당을 줘. 그러면 애들이 하고 우리 뭐 이게 돼야 무슨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뭐 이것도 안 되고 오너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조용히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온리 모든 게 다 정치만 지배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여건 야건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게 가끔 너희들 그거 잘 안 보지 그런 TV 토론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무식하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저 사람들 지금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파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줄 알는데 그게 아니라 질서를 만들자는 거거든. 규칙을 룰을 어기는 벌을 줘야지. 좀 이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나 왜 공감하지? 우파인가? 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됐어. 맞아. 또 내 목소리 높이면 또 그러는데 연말 되니까 올해 한 해 전시를 좀 하고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이거야. 내 나이 또래가 되니까 주변에 내 나이 또래는 버티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정말 내가 보기엔 정말 똑똑했던 나보다 훨씬 뛰어났던 난 30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0대 한 70서부터 한 75 사이들 여기 그 사이 없지 여기는 그 친구들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정말 노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 친구들이. 내가 우리 사회가 되게 생각보다 좋은 인력들이 그냥 좀 아쉽게 이런 경향도 있다. 시장이 위축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 쳐야겠지. 중호가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 너 세미나 늦었다. 야, 빨리 가자. 야, 마무리. 야, 왜 끊어 빨리 끝내자. 아니 세미나 있어서. 그냥 마무리 칩시다. 예. 이리오라 이리온. 고생하셨습니다.